마지막으로 학문적 글쓰기에서 피해야 할 것 하나만 보고 이제 새로운 섹션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문적 글쓰기 논문 다른 글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정리된 느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글이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자꾸 써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 글을 써야 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다못해 보고서 하나를 쓸 수도 있고 기한 하나를 올릴 수도 있지요. 어떤 형식이건 간에 글에 대한 원칙은 그것이 에세이건 혹은 다른 객관적인 형태의 논지, 논설문이건 간에 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것의 포맷만 조금씩 다르고 주관과 객관이 섞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글을 쓸 때 지금 말씀드릴 원칙을 조금 준수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뒤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One sentence, one idea입니다. 센텐스는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에 2개 이상의 생각을 다무려 하지 마십시오. 논문을 쓸 때 자꾸 이론적 프레임에 갇히고 또 앞서서 많은 레퍼런스 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들었던 아이디어들 또는 컨셉이라고 하죠. 이론적 개념, 이론적 틀 안에 있는 개념들, 이 개념들을 뭔가 막 엮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문장이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HWP나 MS 워드를 이용해서 글을 쓰게 될 때 막 3줄, 4줄, 5줄까지 한 문장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쓰는 사람. 근데 글을 읽는 사람, 즉 독자의 입장에서는 읽다가 낙오합니다. 이 개념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중문, 복문이라고 그러죠. 문장이 2개, 3개, 4개 접속사의 형태로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혼동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복기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독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논문이 호흡이 긴 글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생각을 놓쳐버리게 되는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실수의 대표적인 전형이 one sentence, one idea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생각만 담으라는 겁니다. 그걸 2개나 3개의 생각을 담아서 자꾸 이어붙이려고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게 너무 많다. one sentence, one idea가 가장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글의 형태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서 신문 기사 같은 겁니다. 신문 기사는 정제된 기사를 보면 절대 중문, 복문을 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문장을 끊었습니다. 그런 형태가 독자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그 논지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째, 리던던시를 피하라는 겁니다. 리던던시. 우리가 리던던시는 뭡니까? 중원부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원부원을 왜 하게 되느냐? 자기가 one sentence, one idea 담는다고 말을 어렵게 한번 써놓고 나서 이거 이해할까 싶어가지고 다시 말해 즉 하면서 계속 풀다 보면 앞에 나온 컨셉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문장이 3개, 4개 줄줄이 이어져서 한 패러그래프, 문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단을 축약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단의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 어때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읽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리던던시를 피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이 읽는데 지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요. 패시브 폼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수동태 문장을 피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 말에는 사실 원래는 없는 수동태 문장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수동태 문장은 미국 사람들조차도 잘 쓰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조차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수동태 문장을 회화체 방식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지. 리튼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문장 형태의 방식에서 수동태가 나오지 말할 때는 수동태를 그렇게 막 즐겨 쓰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말에도 잘 없는 수동태를 한국말로 막 표현하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이 수동태식 표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일제강점기의 문장 기술 방식으로부터 많이 배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동태와 더불어서 꼭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소유격 을을 너무 많이 남발해요. 이거는 전부 다 일본식 문장 표현의 잔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는 노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엇 을이라고 하는데 소유격을 표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소유격을 표현할 때 두 개 이상의 말이 소유격의 형태로 연결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세 개, 네 개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무엇에 뭐. 이러면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 했던 말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파생돼 가지고 나온 개념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또 그 다음에 논문 제목에 아직도 일본식 표기라든가 문장 형태 익숙해 있어서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에 있어, 무엇에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에서도 조사고 의도 조사입니다. 그런데 조사 두 개, 세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은 쉽게 와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냥 명사형으로 연결을 해줘도 좋고, 그런 조사는 가급적 하나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와닿고, 그리고 뭔가 그런 문어체적인 방식, 뭐에서 을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써야만 뭔가 논문 같고 학문적 글 같은 느낌을 가지셨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나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글을 읽고 다시 고민에 빠져들게 만들면 쓰나 마나한 겁니다. 뭘 썼는지도 모르고. 자, 두 개가 더 있군요. short sentence라고 하는 것은 단문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라는 겁니다. 아까 그 중문 복문하고 같은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가 리서치 주제, 연구 주제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담아놓고 상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3000%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짧은 글은 내가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칠 수가 있어요. 끝낼 수가 있는데, 호흡이 긴 논문 7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쓰다 보면 내가 최초에 출발할 때의 연구 목적이 뭐였더라라는 것을 순간 착각하는 순간 이론적 논의에서 전혀 엉뚱한 살들을 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여기에 붙었지라는 의구심을 읽는 독자가 가지게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하네,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산만하네, 별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A로 출발해서 B로 간다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는 일직선적인 여정에 필요한 요소만을 그 사이사이에 붙여넣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훈련을 할 때 흔히 제 지도교수나 선생님들께서 글쓰기를 강조하시면서 비유했던 표현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걸레 짜듯이 글을 쓰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걸레가 어때요? 우리 걸레 짤 때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른 걸레를 또 짠다는 것은 그 마른 것에 이미 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문장을 다듬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두 번째 예시는 논문은 장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장어라는 게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워보면 머리 이후 목 부분부터 쫙 만지면 어때요? 이게 어떻게 끝까지 갈 거라는 것이 일관되게 유추가 가능하죠. 내가 여기서 갑자기 가다가 다리가 하나 나오고 팔이 나오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이 논문의 주제 대가리를, 타이틀을 딱 들으면 이 논문은 어떠어떠한 논의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여정을 갖고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 같구나라는 느낌이 논문을 많이 보고 쓴 사람에게서 한 방에 딱 줄 수 있도록 강한
임프레션을 줄 수 있도록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수년을 논문을 써온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논문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딱 이야기하면 그 제목이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론적 전개를 통해서 어떤 가설이 나오고 어떤 방법론으로 결론에 도달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을 듣자마자 1분 안에 머릿속에 설계도가 그려져야 맞습니다. 그만큼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풀어야지 하는 걸로 몇 달 보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좌충우도록 글을 전개하거나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면 한 학기 긴 것 같잖아요. 6개월이면. 금방 갑니다. 아차 하는 순간 가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박해가지고 이걸 한번 통과시켜달라고 우겨 아니면 한 학기를 더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른 걸레 짜듯 아니면 이 타이틀 머리를 제시했을 때 장어의 몸통을 충분히 유추할 만큼 일관되게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를 넘기겠습니다. 이 파트는 가설 검증의 논리입니다. 사실 3시간이라고 하는 게 언뜻 생각하면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논문 작성에 관한 특강이기 때문에 적어도 논문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이 3시간 안에 가급적 많은 것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의 논리까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조금 더 저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가설 검증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질적 방법론을 쓸 거냐 아니면 양적 방법론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양적 방법론을 쓰시는 분들이 전체 논문의 한 70% 이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알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희과 대학원생들에게 신입생들 또는 재학생들 중에서 제 연구조사 방법론을 듣는 학생들이 오면 이 과정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영역은 통계 영역입니다. 통계 영역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 숫자 싫으니까 나는 그냥 질적 방법론으로 갈래.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내가 질적 방법론으로 논문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볼 때 이미 나와 있는 논문의 70% 이상이 양적 논문입니다. 남의 논문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남이 쓴 논문을 내가 해독을 못하면 어떻게 인용하겠습니까? 레퍼런스 체크에서 갖다 쓰는 게 결론에서 이미 선행 연구에 쓴 연구자가 해놓은 해독의 결과만을 가져다 쓰지 엄밀하게 그 결과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간단히 가설 검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설 검증의 논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숫자 하나여도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을 훨씬 더 풍부하고 깊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도 못 쓰게 하고 가급적 학교 다닐 때만큼은 원리나 원칙에 입각해서 이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라고 좀 많이 하려는 편입니다. 연구조사 방법론의 50%를 사실 저는 이 부분에 하려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매주 3시간씩 강의를 해서 15주 차를 해야 되는 연구조사 방법론을 논문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3시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에 해당되는 논리적 구조만을 설명할 겁니다. 원리 원칙에 해당되는. 자, 원리다, 원칙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방법이 달라질지언정 그 방법의 기저에 깔려있는 논리적 구조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가설 검증의 논리적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내가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내가 게더링한, 수집한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분석 기법만 달라질 뿐이지
나머지는 다 이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카이스퀘어 쓰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리그레션 쓰니까, 회귀 분석 쓰니까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분석은 좀 다르지 않나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T 검증도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변이만 있는 겁니다. 베리언스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가설 검증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지만 거기에서 분석 기법을 달리 적용해야 될 상황을 연구자가 가짐에 따라서 그 논리적 과정에 하나씩 둘씩 새로운 방식만 첨가될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기법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전체 분석 기법의 기저에 흐르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가급적 많이 전달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뭐 숫자 울렁증이 있다 이런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계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수를 가지고서 어떤 처치를 한다라고 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칙 연산을 언제 처음 배우죠? 초등학교 때 배우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사칙 연산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통계를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사칙 연산 이외에 뭔가 야릇한 기호들이 나오니까 이 그리스 문자들이 익숙하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숫자. 약속입니다. 근데 뭐가 없는 약속이냐?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약속인 겁니다. 저는 심리상담 전공이니까 여기 심리상담 전공에서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미디어 MBA에서 이는 컨텐츠입니다. 아니에요. 이는 이예요. 부동산에서 3은 3이지 이게 토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숫자를 쓰더라도 어떤 전공에서건 어느 나라에서건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언어로 바꾼 거냐? 사회적 현상을 통계적 처치가 가능한 언어로 바꾼 것이 바로 변수 언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변이가 없으니까 변화가 필요 없죠. 숫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간다고 1이 갑자기 10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가면 9가 90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누구나 다 1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정량화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들을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래서 수학의 공식은 천재들이나 만드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의 공식은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논리적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 논리적인 과정을 뭘로 표현한 거죠? 숫자라고 하는 상징물로 표현해 놓은 것이 공식입니다.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울렁증을 전혀 생각지 마시고 또 더불어서 숫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해소하십시오.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100점 맞았던 기억이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숫자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안 되면 한 번 더 보면 되고 한 번 더 봐서 안 되면 10번 더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거기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지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량화된 과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설 검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앞선 사례에서 제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아웃풋이 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잖아요. 문제의식이었고 그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론적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별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그 개별 영역이라고 하는 게 타고난 개인적 속성에 근거한 거냐
아니면 실천적 노력에 근거한 거냐, 이 차이는 남는다고 했죠. 근데 타고난 속성을 연구했던 것들이 선행 연구의 결과였다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50%밖에 설명을 못 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라면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제가 그 50%를 설명할 요인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설이 되고 연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실천적 노력을 전개한 학생일수록 논문의 성취도가 높다라고 가설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연구 가설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연구 가설의 연구 문제는 뭐라고 나왔겠어요? 논문 성과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연구 문제니까 문제의식을 하나의 진술문의 형태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술문에서 연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문문의 형태로 끝나야 됩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연구 문제를 구체화해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가설입니다. 그 연구 가설은 평서문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주장을 담기 때문에. 논문 성과의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논문 성과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게 연구 문제라면 가설은 개인의 실천적 노력이 큰 학생일수록 논문의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의 샘플만 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훨씬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연구 문제 2에, 연구 문제 3에, 연구 가설도 연구 가설 1, 2, 3 또는 2번으로 나가면 2-1, 2-2, 3-1, 3-2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설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그 가설을 어떻게 네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을 통해서 입증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때 이제 뭘 쓰냐? 연구 가설을 뭐 한다? 검증한다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쓰는 겁니다. 검증한다. 네가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경험과 관찰 그리고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정제해서 제시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입증해 내려 할 때 그거를 내가 입증하겠습니다. 뭘 통해서? 과학적 방식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설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대부분 앞서 이야기했던 변수 언어를 써서 이루어집니다. 질적인 방법은 참여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방식들이 예를 들어서 뎁스 인터뷰라고 하는 심층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참여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정량적 방법을 써서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어떤 것은 정량을 쓰고 어떤 것은 정성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남는데 그때 학생분들께서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논문인데 설문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연구 문제가 검증되기에 가장 타당한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년대 초반에 어떤 학자가 관심을 가진 게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어떤 관심을 가졌냐? 도대체 일반 사람들과 달리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신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할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설문 한번 돌려봐. 그 마약 딜러들한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박사 논문이었는데 그 사람은 뭘 했냐면 그 마약 딜러가 살고 있는 집에 본인이 하숙을 들어가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마약 딜러의 어머니한테서 밥을 얻어먹어 가면서 학위 논문을 쓰겠다는 걸 숨긴 채 그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며 그 사람의 일상을 관찰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보이는 특성을 기술해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참여 관찰을 통한 기록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론화됩니다, 나중에. 자, 또 하나. 직장 다 가지고 계시죠? 뭐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직장을 찾고자 하는 구직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구직 활동을 주로 합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아니면 뭐 오빠, 누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설문 한번 돌려요? 아니죠? 이걸 알아보기 위한 사람, 학자가 이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로부터 질문, 답변을 받는 인터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70년대 초반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전부 다 질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 전에는 사회이론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 집단을 구분할 때 대부분 1차 집단, 2차 집단 이런 구분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1차 집단은 어떤 집단이죠? 그렇죠. 가족과 같은 끈끈한 강한 연대, 스트롱 타이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2차 집단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엮이는 관계들입니다. 약한 연대, 위크 타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강했냐면 학계에 강한 연대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사람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한 연대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식, 사회적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근데 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그전 이론으로는 강한 연대인 가족들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약한 연대를 이용해서 오히려 구직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강한 연대의 사람은 자원을 같이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가족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직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의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이나 자원을 나와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한 연대의 사람들에게 더 구직 활동이 몰리는 겁니다. 이거를 설문 돌려갖고 알까요?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돌려봐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신의 연구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정량적 방법을 쓰거나 설문한다. 이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을에 연구계획서 짜오라고 그러면 설문을 을에 딱 넣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방법론입니다. 무용지물인. 반면 실험 연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서베이가 필요한 연구들이 태반입니다. 왜? 어떤 경우에 그러냐? 대부분 정량화된 지표로 내가 모수, 전체 내가 조사하고 싶은 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못할 때 표본만을 추출해가지고 그들의 특성을 아주 정교하게 모듈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는 정량적 방법을 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왜 대학원생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선생한테 강의를 다 들었는데 학위 논문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성취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만 딱 인터뷰해가지고 끝내면 됩니까? 왜 안 되죠?
대한민국에 대학원생이 10,000명이 넘는데 그 대학원생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표합니까? 못할 뿐더러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웠던 방금 그 가설, 실천적 노력의 여부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가설은 분명히 인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천적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실천적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나중에 학위 논문의 성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노력은 어떤 겁니까?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학위 논문의 퍼포먼스,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결과에 해당됩니다. 인과성을 인터뷰만으로 밝혀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 인과성을 검증해야 될 처치를 해주고 그 처치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뭐죠? 이제 통계적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전체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10,000여 명에 해당되는 대학원생들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대규모 연구진을 이끌고 있어서 10,000명 다 조사해와 하면 좋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 샘플이라는 것을 뽑기 시작합니다. 표본. 이 샘플을 뽑기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표본이 얼마나 내가 조사하고 싶은 10,0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10,000명 중에서 대학원생 분포가 다양하겠죠. 20대 후반의 대학원생부터 60대, 70대의 대학원생까지 있는데 그 각각의 대학원생들이 다 특성이 골고루 드러나도록 표본이 구성돼야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들만 한 200명 뽑아가지고 딱 조사하면 30대, 40대, 50대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데도 파악을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원생의 분포를 고려해서 그들을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들을 통해서 처치를 가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 게더링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응?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석하는 과정에 우리는 어떤 수학적 과정을 접목시키는 겁니까? 흔히 말하는 통계,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통계학을 적용시킵니다. 왜 통계를 적용시키는 겁니까? 하고 많은 수학 중에. 그거 미분적분으로 안 될까요? 기호학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하고 많은 수학의 이론적 영역 중에 왜 통계를 적용하는 겁니까? 응? 왜 그럴까요? 현상에 대한 대표성.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다른 수학적 이론은 주관적인가요? 일단은 실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통계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학을 적용하게 되면 그 적용하는 사람이 개개인의 마음대로 좀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아주 다르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다른 대답을 저는 원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게 이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실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상청에서 날씨 발표하죠. 날씨 발표를 신뢰하죠. 하지만 그 신뢰도가 100%입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학생한테 지금 이게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그렇죠? 이걸 갑자기 이렇게 툭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반응이 뭐야 하고 뒤로 물러나겠죠. 근데 그런 반응이 95명은 나오는데 너무 과감해가지고 덥석 잡아버린 사람이 나왔다 치자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때 내가 오류를 안고 있을 가능성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펼 수 있는 방식이 확률적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00%를 설명해내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의학에서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정복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현재까지는 암? 암이면 좀 센데. 예전에 암이면 무조건 죽었다 그랬는데 네, 네. 최근에 이제 조직을 통한 암들은 아. 거의 완치율이 90% 이상이 가깝기 때문에 네. 정복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정복해가기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이 말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은 좀 세게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폐렴 정복했다고 그러죠. 아니면 뭐가 되든 좋습니다. 근데 정복했다라고 현대의학이 말하는 것 중에 100명의 환자를 치료해서 100명을 다 완치를 시키는 것을 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95명 정도를 완치하면 이제 이 정도의 변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현대의학이 A라는 질병을 정복했다라고 표현을 그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확률적 방식에서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90% 이상일 때를 상정하는 것이지 100%를 상정하는 신뢰 구간이나 신뢰 수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생물이라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저 생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변수를 이해하고 설명해내죠. 똑같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다양하다 하는데 그 다양함 속에서도 뭐가 있는 겁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패턴을 자기의 진술문의 형태로 가설 검증해서 밝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연구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입증해내는 과정, 즉 통계적 처치 과정이 가설 검증의 논리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랬죠? 두 번째, 실제로 표본을 추출하기 전에 표본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설을 이용하고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표본을 추출합니다. 랜덤하게. 왜 그렇죠? 최대한 랜덤하게 해야 샘플,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랜덤하게. 만약에 이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데이터의 편포,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끄집어내기가 분포 안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화의 가능성은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온 사실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다른 대상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이 어디죠? 롯데가 가깝습니까? 청량리? 잠실로 갔는데. 롯데백화점의 앞에 가서 무작위로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백화점을 방문하시는 주된 이유는 뭐세요?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겠죠? 수백 가지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 답변을 다시 카테고라이즈해서 범주화해서 이것을 요인화하고 명명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백화점 방문의 주된 이유는 자신의 자기 만족적인 소비를 위해서가 주된 겁니다. 아니면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백화점을 이용합니다. 고퀄리티의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거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왜 일반화가 안 되지? 너무 많이 알아도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벌써 상관관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의 오류인데 지금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된 목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그러면 이 주된 목적을 파악해서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모집단, 전체 집단은 누굽니까? 예? 그렇지. 특정인이 아니고 백화점을 방문하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랜덤하게 확률적으로 뽑혔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이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지나갈 확률이 동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지나갈 확률이 동등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지나갈 확률이
전농동에 사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죠. 그럼 뭡니까? 확률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등한 추출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랜덤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한계를 설정해 놓고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표본 추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동등하게 추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은 무슨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시 확률이라고 하는 파트 기억나십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짜증나시더라도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확률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주로 들었던 사례는 이걸 겁니다. 주머니 안에 검정 구슬과 흰 구슬이 있다라는 사례 혹시 기억나시죠?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카드가 있는데 52장의 카드, 그 중에서 뭐 스페이드니 하트니 이런 카드를 뽑았을 때 이 카드가 뽑힐 확률을 묻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카드 아니면 주머니 안에 구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머니 안에 구슬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 중에 50개의 검정 구슬과 50개의 흰 구슬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손을 쑥 넣어가지고 구슬을 하나 뽑았는데 흰 구슬이 뽑힐 확률은 몇 프로죠? 50%입니다. 100개 중에 50개가 흰 구슬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손을 쑥 넣어가지고 뽑았을 때도 50%가 되어야만 동등하게 추출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실수로 한번 쑥 넣어가지고 흰 구슬을 뽑아놓고 이제 뽑았으니까 옆에 놔두고 다시 넣어서 흰 구슬을 딱 뽑을 확률이 또 5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흰 구슬은 49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뽑았던 흰 구슬을 다시 집어넣어야 똑같은 50%의 확률로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 복원 추출 방식을 써야만 랜덤의 원칙을 지키는 게 됩니다. 그 원칙을 수립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처치를 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험으로 치면 트리트먼트. 어떻게 처치를 가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논문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실험으로 치면 자극을 받은 겁니다. 처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한 학기 후에 논문을 쓸 때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겁니다. 실험실 연구와 자연 상태에서 사회과학이 측정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험실에 사람을 가둬놓고 자극을 주고 자극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실험 연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자극을 자연스럽게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처치의 효과를 측정해낼 때 뭘로 측정하죠? 설문지로 측정을 합니다. 보통은 셀프 리포팅 방식이라서 자기 기입식 방식을 통해서 측정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엄밀성을 다 갖추지 않으면 롯데백화점에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방송가가 여의도에 많이 있으니까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백화점 지나간 사람 몇 명 측정하고 명동에서 자 붙여보세요 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반화시킨다. 이건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가능한 방식입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그걸 기반으로 아무도 정책적 시사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표본 추출과 검증 방식은 학문적 영역에서는 일절 인정도 하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방식이고 이런 엄밀성을 갖추고 시작한다면 다르겠죠. 자, 그래서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표본 추출의 과정이 끝나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할 때는 이제 수학적 과정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걸 살짝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자꾸 이제 깝깝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왜 내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뭡니까? 빈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게 대부분 그래프입니다. 자, 빈도라고 하는 것은 확률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전체 안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렇죠?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던지면 6분의 1이지만 주사위를 10번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어떻습니까? 1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가 3번 나올 수도 있고 6이 5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 3,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체 시행 횟수 중에서 특정 숫자가 나왔던 빈도입니다. 그 빈도를 전체로 나눠보면 그게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주저없이 6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10번 던져봤는데 1이 절대 6분의 1만 나오지 않더라. 6분의 3이만 나왔어. 이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지극히 제한된 시행 횟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무한히 반복했을 때 6분의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갬블러의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고스톱 치세요? 저는 군대 가서 고스톱을 배웠습니다. 선임들한테. 날 세는 줄 모르고 쳤어요. 병장 말년에. 그 이후로는 지금은 명절 때 장인어르신 칠 때 맞춥니다. 1년에 2번. 추석 때하고 설 때. 근데 지금까지 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카드를 제가 못 쳐요.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방법을 배우고 누구하고 같이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히 뽕 빠져 살잖아요. 이 카드를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이 카드 하시는 분들 또는 고스톱 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2시간 했어요. 2시간 동안 고스톱을 쳤더니 5명이 이렇게 앉아서 치셨는데 여기 이 친구가 전체 판돈에서 한 3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본전인 사람도 있고 20%만 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한 2명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절대 이 판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마구 뒀습니다. 계속 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설픈 확률 이론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고스톱 한 2시간 쳤으니까 1시간 정도만 더 치면 행운의 여신이 나한테 이제 웃어줄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버티면 다시 내가 반가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건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카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52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이나 7장을 가져간다고 치자고요.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52장의 카드 중에서 나한테 6장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2 컨비네이션 6입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돼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그걸 다 카드를 해야 동등하게 이 판돈이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2시간 치고 제가 볼 땐 한 10년 쳐야 그게 n분의 1이 되는데 한 2시간 치고 이제 나한테 행운의 여신이 올 거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판을 안 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거덜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1이 3번 나와버렸으니까 6분의 3이다라고 그 과거의 확률 이론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것과 똑같은 오류입니다. 그걸 갬블러의 오류라고 합니다. 도박꾼의 오류. 그래서 흔히 도박하시는 분들이 못 빠져나옵니다. 돈 잃고 본전 생각이 나서 조금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자기 자본을 더 투입하다가 끝나는 거죠.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배가 마시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못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자꾸 무한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라는 겁니다. 무한히 반복하면 어떤 행위든 간에 뭐에 가까워져 온다? 정규분포에 가까워져 온다.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 속의 숫자는 잊어버리십시오. 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정규분포라고. 분포라는 말은 알죠? 어떻게 흩어져 가지고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분포인데 그 앞에 정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정규라는 말을 레귤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영어로는 노멀이라고 합니다.
노멀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정상이라는 말이 붙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건 간에 그 일을 무한히 반복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저런 분포의 모양을 무조건 띠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것은 적고 하는 행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빈도가 모여서 연결하면 저런 곡선의 모양을 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수는 굉장히 많고 그런 모수들이 하나하나 발생 확률을 모아가지고 선을 그어놓으면 저런 분포를 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학과에 가서 방법론을 배울 때 저한테 용어만 듣고 나중에 구체적인 건 배우십시오만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살짝 짜증나죠.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표본의 수가 30 이상이 되면 급속도로 그 표본의 빈도, 발생 확률은 정규분포에 가까워져 온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표본수가 30 이상만 되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의 특성을 이용해서 당신이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적용을 해보면 자, 원래 모집단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정규분포를 띄는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트리트먼트, 처치를 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치는 조금 전에 사료 들어보면 교수의 논문 특강을 듣는 게 처치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하면. 그리고 그 처치 이후에 또는 논문 특강을 듣고 실천적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가 처치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처치 이후에 다시 성과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정규분포를 띄겠지만 정규분포의 값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유의미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동을 시켰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설검증의 논리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특강을 듣고 실천적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이 상태의 정규분포가 그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모양 그대로 나올 텐데 특정 처치를 가했더니 성취도 점수가 한결 더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실천적 노력의 효과가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처치의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한 5%만 상승해도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한 10% 상승하면 그거 좀 너무 낮지 않? 한 50%는 돼야 우리가 영향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엿장수 마음이게요? 아니 내가 이거 가설 채택됐어. 좀 편하게 가지. 3% 상승했으니까 이건 땡. 효과 이쯤 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엄밀성은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먼저 가정합니다. 틀렸을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상정해 놓고 그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만 훨씬 더 많은 가정 안에 들지 못했을 경우에만 네 가설이 입증됐다라고 채택될 수 있는 범주를 조금 주고 가설이 기각될 수 있는 범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주를 벗어나서 이 조그맣게 줬던 채택률 안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가설이 채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훨씬 더 엄밀하게 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95% 정도의 비중을 두고 틀렸을 가능성을 잡고 내가 주장한 가설이 맞았을 가능성을 5% 안에만 둡니다. 그 정도의 엄밀성 안에 5% 안에 내 가설이 통계적으로 들어오면 그때서 그래 인정할게 이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50대 50만 줘도 방방하니 이해하겠는데 95명하고 싸워가지고 5명이 5대 95로 싸워가지고 5명이 95명을 다 무찔렀을 때만이 너희들 좀 싸움 좀 한다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게 통계적 검증의 과정입니다. 1대 100 거의 그 수준이에요. 만약에 95% 신뢰 수준을 가져갔다는 것은 5대 95로 싸워서 5명이 95명을 물리쳤다는 얘기고 99%의 신뢰 수준을 가져갔다는 것은 1대 99로 싸워가지고 한 명이 99명을 다 물리쳤을 때만이 이 가설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10대 90으로 싸웠다는 것은 10명이 90명을 물리쳤을 때만 이 가설의 채택 여부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보통 이해합니다. 그리스 문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